자, 봅시다. 우리 오늘 28번 소설 맞아 틀려? 맞죠? 광장입니다. 자, 이 광장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죠. 사실상 광장은 뭐 속에서 광복 직후에 분단 상황 속에서 고뇌하는 누구? 지식인 명준이라는 주인공의 삶을 통해서 뭘 얘기한 거죠? 이데올로기의 문제, 또 인간의 본원적 무엇에 존재의 근원적 문제,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데올로기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에 뭐가 나온다? 의식의 흐름수법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잘 봐둬야 된다. 자, 서술의 특징 이런 거 몇 개만 좀 적어봅시다. 여러분들 책 그 옆에다가 칸이 별로 없지만 포스트잇을 써서라도 몇 개만 좀 적어보도록 합시다. 중요하니까. 서술의 특징 첫 번째. 첫 번째, 인간의 삶의 양상을 밀실과 광장으로 구분해 서술. 다시 한번, 인간의 삶의 양상을 밀실과 광장으로 구분해 서술. 여기서 얘기하지만 밀실은 뭐가 되는 거죠? 광장은 자기가 명준이라는 주인공이 찾고자 하는 공간이었 반면에 뭐 남한에서는 광장을 찾으려고 했지만 뭐가 없어요? 자유는 있었지만 뭐가 없습니까? 정치인들의 거듭되는 정치적인 모략 때문에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없다 해서 북으로 넘어가죠. 근데 북에서는 뭐가 없어요? 자유로운 광장이 없어서 밀실로 숨어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인물의 심리적 흐름 중심. 이게 바로 의식의 흐름수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인물의 심리적 흐름 중심. 세 번째, 상징적 사물을 통한 서술. 갈매기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네 번째, 과거 회상을 통한 전개.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임영준이라는 주인공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월북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뭐가 돼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가 북으로 가면 연좌제에 걸리게 돼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한 사회는 임영준이가 꿈꿨던 사회를 찾고자 했는데 남한 사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있었어? 혼란이 있었죠. 자유는 있었지만 혼란한 사회와 정치인들의 부조리한 삶들을 보고 회의를 느껴서 결국 북을 선택해서 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북에서는 뭐가 됐는데 이데올로기가 왜곡이 돼 있고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자기가 꿈꾸는 무엇을 진실된 광장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럴 때 찾은 게 뭡니까? 은혜를 만나죠.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게 은혜라는 인물도 있고 윤애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윤애는 누구죠? 남쪽에서의 여자친구 애인이었고 은혜는 북쪽에서 결혼한 사이입니다. 그렇죠?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은혜를 만나가지고 자기 북에서 광장을 꿈꿀 수 없으니까 밀실로 들어가 버리죠. 누구와의? 은혜와의 밀실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죽으니까 거기서 이제 허물을 느끼고 어떻게 하죠? 임영준은 결국은 포로로 잡히고 최종 선택은 어디로? 중립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하죠? 죽어 자살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보시면 거기 지문에서 보면 광장 동그라미 치시고 광장부터 쭉 내려오면 어디까지가? 밑에서부터 한 두 번째 단락 정도 보면 장래 구조는 이라고 있죠. 밑에 쭉 한 10번째 정도 올라가면 장래 구조 돼 있죠. 그러면 장래 구조부터는 현재고 광장부터 그 전까지는 전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에서 과거를 생각하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뭐가 된다? 과거 회상을 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바로 문제로 갑시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아니죠. 현재에서 아까 어디로 갔다? 과거로. 됐죠?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 아닙니다. 관념적 어휘 맞고요. 간결한 문체. 여러분들 간결한 문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문장에 줄이 몇 줄이 지나서 뭐가 마침표가 찍혔냐를 보면 알 수 있죠.
대체적으로 봐야 되지 일부가 좀 길어졌다고 해서 긴 문체다 하고 보는 게 아니에요. 대체로 짧게 나오고 있느냐 대체로 길게 나오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간결한 문체로 주인공의 선택을 극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건 맞죠. 과거 현재 대비시키는 건 맞고요. 마지막 인물의 내면 의식 밑줄, 인물의 내면 의식 제시, 이게 의식흐름 수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29번 어느 소설의 일부이다. 이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광장입니다. 이것도. 자,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큰 새 동그라미 꼬마 새 동그라미. 이때 큰 새는 북에 온 해를 상징하는 거고요. 꼬마 새는 딸을 의미하는 겁니다.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주는 처음 알아본다. 부채꼴 사하복에 뒷걸음친 그는 지금의 핑그르르 그 뒤에 돌아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었다. 결국 찾고자 하는 광장은 어디에 있다? 남도 북도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 이 새를 보면서 바다에 퐁당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진정 꿈꾸는 광장은 어디에 있다? 가족과 함께 한다라는 게 이 소설의 전체 내용입니다. 1번 볼까요? 틀린 것은입니다. 1960년작 연작 광장 맞고요. 이 소설의 중요한 관점은 광장과 밀실 맞습니다. 세 번째, 공간적 배경은 중립국인 인도로 향하는 배 맞고요. 네 번째, 주제는 광장 속에 갇힌 인간 군상, 이게 아닙니다. 인간 군상의 실존적 존재 아니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맞고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저번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이런 소설은 이제 이런 식의 문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공무원이 지역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쭉 넘깁시다. 과감하게 생략하시고요. 3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포 가는 길. 잘 보세요. 삼포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여기 읽어보면 삼포는 누구 고향이에요? 여기는 잘 안 나오죠. 영다리와 정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고향인 삼포로 가는데 잘 보세요. 삼포는 누군가의 고향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고향으로 간다라는 거는 왜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가 기억이 좋았던 곳이니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목을 보니까 가는 길이니까 도착한 거예요? 가야 되는 길이에요?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삼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이 고향이란 게 어떻게 돼버린 고향입니까? 변해버린 고향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고향에 도착은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고향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물리적 고향과 무슨 고향으로 나눠야 된다? 정서적, 정신적 고향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리적 고향에는 지금 뭐 했습니까? 도착을 했죠. 분명히. 삼포 아슈 거기 말도 마슈 하면서. 그런데 여기 삼포 가는 길이란 것을 이 주인공이 생각하는 정신적 고향에 도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친구가 있는 고향, 또 가족이 있는 고향, 내가 놀았던 고향, 이런 고향에는 이제 뭐 할 수 없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 이유는 하나죠. 무엇 때문에? 산업화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고향은 원래 고향이란 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향은 있지만 이미 다 변해버려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고향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삼포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밑줄 단어들의 시대적 상징성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 그랬습니다. 시대적 상징성. 자, 기억을 보니까 도자는 불도저입니다. 불도저의 발음이 도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산업화 시대를 상징하는 거고요. 니에는 방죽 뭐가 되는 거죠? 방죽. 여러분 방죽이란 거 아세요? 뚝방처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트럭. 전부 다 뭐에 대한 겁니까? 산업화 시대를 상징하고 그 시대에 살았던 것들인데, 자 보세요. 근데 리을이 뭡니까? 하늘. 하늘은 뭐가 되는 거죠? 원래 인간성을 상징하는 건 뭐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기억, 니은, 디귿이 되는 거고요. 40번 가겠습니다. 이청준의 달밤. 미리 얘기하면 이거는 애상적이고 사실적인 건데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못난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나는 그날 밤 그에게 돈 3원을 주었다. 그는 말대로 산삼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3원 돈에 동그라미치가 덩실덩실 춤을 치다시피 뛰어나갔다. 그 덩실덩실 춤을 추며 뛰어나갔다는 건 3원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장사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이 선생님 잡수시라고 합시오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3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 하지도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미천까지 까먹고, 그까지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다는 것이었다. 어이구.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황수건이 행위를 통해 참외 장사가 안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아니죠. 잘 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니까 춤췄겠죠. 정답은 1번이고 2번 니은 황수건이에 대한 정보가 나에 의해 요약적으로 제시됐다. 맞죠? 왜냐면 아내가 도망가고 장마가 비가 많이 와서 참외 장사가 망한 거를 몇 줄, 2줄 정도로 끝내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 요약적 진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건 전개가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얘기할 땐 사건 전개가 느릴 수밖에 없죠. 근데 서술자에 의해서 이렇게 요약적으로 제시되면 뭐가 됩니까? 굉장히 빨리 제시되는 겁니다. 저희끼리 금술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났다라고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 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이니 달포 안에 수건이가, 황수건이죠. 우리 집에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에다가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포도는 장사 미천을 대준 나에 대한 황수건이의 고마움의 표시다. 맞습니다. 뒤에 보면 이거 훔쳐온 거죠. 너무 고마우니까 장사는 망하고 해줄 건 없으니까 포도를 훔쳐서 뭐합니까? 갖다 준 겁니다. 근데 포도의 주인이 오죠. 그가 뭐합니까? 결국 나라는 인물은 이 포도값도 물어주는 겁니다. 황수건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그는 벙긋거리며 첫마디로 선생님 잡수시라고 사왔습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오더니 다짜고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에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주었다. 포도값을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5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혀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하나 가지고 오래 입안에 굴려 먹어버렸다. 그럼 인물을 바라보는 나의 호의적 태도 맞죠? 분명히 수건이를 생각한 것. 정답은 1번입니다. 뭐 옛날엔 이렇게 해도 뭐 맞는 걸로 끝냈지만 지금은 바로 경찰서 가죠. 저도 어렸을 때 이거 굉장히 많이 서리를 많이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추억으로 남아 있는 거죠. 지금 하면 안 되죠. 옛날엔 뭐 딸기밭도 하나 다 털어버리고. 근데 딸기밭을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사실 딸기밭을 모르니까. 딸기밭 알아요? 딸기를 이렇게 따야 되는데 딸기를 이렇게 하면 넝쿨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어져 있어서. 그걸 모르고 이렇게 딱 들었는데 오길래 뭐야 이렇게 했는데 한 2줄을 이렇게 왔다 갔다 2줄을 다 해버린 거죠. 딸기 안 납니다. 그다음부터. 옛날에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이제 도덕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이 없으니까. 뭐 수박서리는 기본적으로 많이 하죠. 뭐 많게는 제대하고 나서 수박을 한 30개 훔쳐가지고 차에 싣고 팔진 않아요. 먹을 뿐이지. 그랬던 기억도 나고 닭서리도 좀 하고 양계장에서 개서리도 했습니다.
개는 설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친구 집에 개가 있으니까 친구 중에 그 개 잡아요. 그 과수원에다가 큰 솥이 있었는데 자기 집 개를 잡아서 거기에다가 토치 램프로 개 그을리고 그다음에 개 다 한 다음에 거기다가 넣고 끓여 먹어. 맛있다 그러더라고. 나는 개를 안 먹으니까 그럼 양계장 가서 닭을 이제 서리에서 오면 그 옆에 또 조그만 솥이 있어. 거기에다 끓여서 이제 닭 끓여서 나는 닭 먹고 얘들은 개 먹고.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개 몇 마리 없어지니까 반상회 할 때 어른들이 반상회 할 때 개도둑 잡자라는 반상회를 하더라고 주제로. 우리 집에서 반상회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잡으면 안 되죠. 지 자식 잡는 거니까. 동네 지 자식들을 떼거지로 잡히게 돼 있잖아. 근데 어른들은 모르니까. 왜냐면 어른들도 드시려고 개를 열심히 키웠는데 그 개를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좀 먹은 거지. 정말 우리가 한 7, 8마리 먹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닭을 많이 먹었지만. 그래서 결국은 개설이 하는 놈을 잡자.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했죠. 야, 반상회인데 이번 이제 주제가 우리 잡는 거여서 이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한 번만 더 잡아먹고 그만 먹자. 그래서 한 번 더 먹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지? 자, 이태준의 복두방도 한번 봅시다. 다음 거를 읽고 물음에 답하라 그랬습니다. 갑시다. 안초시 동그라미 치시고요.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인물을 봤으니까 한번 갑시다. 안초시는 소위 영결식. 영결식이 뭡니까 여러분들? 장례식입니다. 42번부터 41, 42번입니다. 안초시의 소위 영결식에 그의 딸 세모 치시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안초시의 딸이니까 그의 딸의 성은 뭘까요? 안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슬퍼야 돼, 기뻐야 돼. 정상적으로는 슬퍼야 되고 정말 마음에 우러나오는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미주씨가 연구소 마당에 열리었다. 그의 딸의 연구소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면 아마 뭔 소린지는 모르지만 안초시의 딸의 연구소 마당이 있다는 걸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괄호 칩시다. 서참이와 박기환 영감은 술에 거하게 취해 갔다. 괄호 칩시다. 왜요? 둘 중에 하나겠죠. 술 주전뱅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때 막 먹었다는 건 속상해서 먹었거나 아니면 원래가 술 주전뱅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박기환 영감이 무얼 잡혀서 가져왔다는 부의 이원을 서참이가 장례비 넉넉하니 자네 돈 그 계집에 줄 거 없네. 그래서 그 계집이 누굴까요? 죽은 사람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가 되는 겁니까? 안초시의 딸입니다. 왜냐면 부의금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가족에게 줘야 되는 거니까. 자, 하고 우선 술집에 들러 거하게 곱빼기들을 한 것이었다. 몇 주일까요? 연결식장에는 제법 반반한 조객들이 모여들었다. 잘 보세요. 반반한 조객들은 누구와 관련된 인물일까요? 딸과 관련된 사람들이겠죠. 왜?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니까. 차리고 온 사람은 두엇 있었다. 예복을 차리고 온 사람도 두엇 있었다. 괄호 쳐볼까요? 모두 고인을 알아온 것이 아니요 무영과 안경화를, 그러니까 안경화니까 딸이겠죠. 안씨 성을 가졌으니까 보아온 사람들 같았다. 자, 그러면 조문이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조문을 하러 온 걸까요? 형식적인 조문일까요? 형식적 조문이겠죠. 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안경화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 거지. 실은 죽은 누구를, 안초시를 알아서 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중에는 고인의 슬픔을 알아 우는 사람인지 덩달아 기분으로 우는 사람인지 울음을 삼키느라 킥킥하는 사람도 있었다. 전부 형식적인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자, 안경화도 제법 눈이 젖어가지고 신식 상복이라나 공당 같은 새까만 양복으로 관 앞에 나와 향불을 켜고 절하였다. 그 뒤를 따라 한 20명 관 앞에 와 꾸벅거리였다. 그리고 무엇하고 짓거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분향이 거의 끝난 듯 했을 때 에헴하고 얼굴이 시빨간 서참이 동그라미 치시고요. 한마디 없을 수 없다는 듯이 나섰다. 향을 한 움큼이나 집어놓아 연기가 시커멓게 올려섰더니 불이 일었다. 후후 불을 끄고 수염을 한번 쓰다듬고 절을 했다. 그리고 다시 하고 조사를 하였다. 나 서참일세 알겠나? 응 그랬죠. 그 서참일세 알겠나? 응. 누구 앞에서 지금? 향불을 켜는 곳에서 얘기했으니까 안초시에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친구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네 참 괄호칠까요? 호살세 호사야 잘 죽었느니 자네 슬었으면 이런 호사 해보겠나? 괄호쳐볼까요? 자, 이 표현법을 잘 보셔야 돼요.
표법 잘 보셔야 돼요. 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죽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잘 죽었고 참 호강스럽게 지금 제사 지내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이 말을 했나 잘 볼까요? 뒤에 한번 봅시다. 이전에 안경다리 고칠 걱정도 없고 아무튼지 하는데 보세요. 그러면 살아생전에 뭐 고쳤었단 얘기예요? 안경다리 고쳤었단 얘기죠. 그럼 죽어서는 어떻게 죽었단 얘기입니까?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은 어때요? 지금 화려하단 얘기죠. 그러면 이 지금 대화하는 표현법이 뭘까요?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잘 죽었네. 호사세. 반어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잘 죽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 취했네 그려 하며 서참이를 밀었다. 박규환 영감도 가슴이 답답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잠깐 들어보면 두 사람들은 지금 술 먹고 얼굴이 빨개진 거죠. 왜 먹었을까요? 주사는 아닙니다. 왜? 이 누구의 삶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안초 씨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는데 죽어서 지금 딸이 뭘 해줬습니까? 화려한 장례식을 치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못마땅해서 술을 먹은 거예요? 아니면 잘했다고 술을 먹는 거예요? 못마땅해서 술을 먹은 겁니다. 왜?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버지에게 제대로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추론해보세요. 이 장례식이 화려한 이유가 뭘까요? 이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죠.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와야 되죠 지금. 그러니까 뭐 아버지 죽음보다 뭘 우선시하는 장례란 얘기예요? 자신의 체면을 우선시하는 장례식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친구인 박희환 영감과 누구는? 서참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걸 알고 답답해서 술을 마시는 겁니다. 진실되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회적 무엇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이런 장례를 치르는 걸 보고 답답해서, 그래서 반어적 표현에서 차라리 잘 죽었네, 가난해서 안경다리 고칠 필요도 없고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들은 박희원 영감도 가슴이 답답한 거죠. 분양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한마디 했으면 속이 후련히 트일 것 같아서 잠깐 멈칫하고 서 있어 보았으나 흐흑하고 울음이 먼저 터져 그만 나오고 말았다. 서참이와 박희원 영감도 묘지까지 나갈 작정이었으나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 보세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와 관련된 사람들이죠? 안경화와 관련된 사람들이죠.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누구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안초 씨를 정말 걱정하고 안초 씨의 삶을 보고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는 장례식장도 무덤 장지까지 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41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안초 씨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근거 없죠 지금. 정답 1번이고요. 안경화는 이름이 꽤 알려진 사람이었다. 반반한 조문객들이 오는 걸 보고 알 수 있고요. 안초 씨, 서참이, 박희환은 영감은 세 사람은 친구다. 날쌔 이런 것들 보고. 그러면 박희환 영감은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편이었다. 안경다리 고쳤다 그랬죠 이전에는. 서참이는 안경화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한 거죠 지금. 42번 밑줄 친 이런 호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법 반반한 조문객들 모여든 건 맞고요. 조객들 가운데 울음을 삼키느라 끄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안경화의 뒤를 따라 한 20명이 관 앞에 와서 끄덕거린 건 맞는데 서참이 조사를 하였던 건 이런 호사는 아닙니다. 서참이 조사는 뭡니까? 친구로서 와가지고 답답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 호사는 뭡니까?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와서 지 딸 사회적 체면 때문에 와서 이게 참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참 너도 참 딸내미 이런 의미겠죠 아마. 이러면 좀 슬플 거예요 죽어서도. 그래서 저는 죽어서 이제 우리 애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제사 지낼 때는 항상 내가 좋아했던 음식을 올리거나 소고기 미역국이다 무조건 쌀밥에 잡곡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후식으로는 항상 옆에 커피 놔둬라. 그 다음에 크림빵, 초콜릿.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을 거라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차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건강식 절대 올려놓지 마라. 피곤하다. 일단 맛없다. 그리고 계란말이 꼭 넣어라. 아니면 계란 후라이 6개 넣어도 좋다. 내가 좋아했던 음식이니까. 맞잖아. 나는 제사를 꼭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제사를 지내는 게 음식을 많이 넣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넣고 형제끼리 딱 1년에 한 번 그날은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사실 옛날처럼 우리 어릴 때처럼 제사상 막 다리 부러지게 잘해서 엄마들 아침부터 고생하게 나 이런 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걸 먹거나
아니면 정말 아빠가 좋아했던 걸 하면은 아니 소고기 미역국은 자기들도 먹을 거 아니요. 그냥 계란말이 자기도 먹을 거 아니요. 그 커피에서 지들도 먹고 초콜릿 먹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리거나 그런 거는 사서 올시고 계란말이는 금방 할 수 있잖아. 소고기 미역국도 그 뭐 잡채 그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잡채는 좋아하는 음식 정도. 과일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제철 내가 저기 그 저승 갔을 때 철이 맞으면 수박은 정말 잘 맞습니다. 수박 정도? 뭐 그거 아니면 과일을 굳이 난 올려놓은 생선 안 해도 돼.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제육볶음 좋아하니까 제육볶음. 왜? 그러니까 아니 입맛이 까다롭지 않다니까. 까다롭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면서 형제끼리 와서 뭐 예전에 아버지 말이야 뭐 우리한테 뭐도 사주고 뭐 어떤 거 화를 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제끼리 만나기 어려워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가깝게 살아도 만나기 어려우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이유로 만나가지고 얼굴도 한 번씩 보고. 그래서 제사는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9시 전에 해라. 서로 피곤하다. 그러니까 저녁 먹을 시간에 만나서 저녁 먹고 가라 다 집에. 맞잖아요. 그게 낫지 않아요? 근데 6시, 7시는 못 만나잖아 사실은. 8시쯤이면 저녁 먹을 시간 딱 되잖아. 그러니까 9시도 괜찮은 게 뭐냐면 음식을 하는 시간이 또 1시간 정도 걸리잖아 그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은 요즘에 한 번은 이지. 그런 의미에서 하란 얘기지. 난 그래서 제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식 제사는 지양해야 된다고 봐. 뭐 음식 먹지도 않고 요즘에 음식 가져가지도 않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아니 커피 올리면 커피 다 먹을 거 아니야. 내린 커피. 그거 아니면 나는 저기 스타벅스나 아니면 뭐 이디야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사와. 그거 니들 먹어 나중에. 아니면 다 내린 커피 먹잖아 요즘에 또 집에. 내린 커피 갖다 놔. 후식은 나중에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도 후식 먹을 때 제사상에 후식 올려놓고 아버님도 드세요 올려놓으면 나는 내가 먹을 테니까 니들이 먹어. 괜찮지 않아? 깔끔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죽기 전에 며느리를 보게 되면 다 유언으로 남길 거예요. 며느라가. 혹시 남편이 네 서방이 뭐라고 해도 다 귓구멍 막고, 자, 먹는 사람은 나니까 음식은 그 정도. 많이 차리면 배 터져 힘드니까 딱 몇 가지만. 올해는 뭐 했으면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올해는 제육볶음이면 내년에는 불고기, 뭐 볶은 거 있잖아.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가끔 생각나면 김치찜도 괜찮단다. 그러지 않아? 아니면 김치찌개, 묵은지 김치찌개에 라면 사리 넣고 끓여서 그걸로 국을 대체해도 된다. 아니 제사상이라고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제사상을 했는지 가만히 보면 유교 시대에 만들어진 거잖아. 그 전에 없었잖아. 그러면 그거 거꾸로 말하면 바뀌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다 지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도대체? 그렇지 않아? 그리고 아버님이 7시에 드세요. 먼저 식사 드세요. 그리고 그걸 자기들이 먹어도 되잖아. 난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런 의미에서는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갑시다. 김성환의 바비도입니다. 자, 이거 몇 가지만 좀 볼까요? 이거 재밌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알지만 이거 15세기 초 영국의 한 재봉 직공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굽히지 않고 처형당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여기 주인공인 바비도라는 작품은 어떤 거죠? 진실을 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 의지를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와 반대되는 대립되는 인물은 사교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누구죠? 권위주의적이고 위선적인 중세 성직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표면적인 갈등은 중세 교회의 타락과 부당한 종교 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바비도를 통해서 영국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6.25 전쟁 이후에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승만 정권에 들러붙어서 많은 사람들이 권위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부정부패를 많이 했죠. 그게 누구로 상징된다? 사교, 즉 성직자들로 상징되는 인물들입니다. 됐죠? 그러면 교회 횡포에 맞서는 재봉직공 바비도는 누가 되는 걸까요?
부당한 권력 현실에 맞서는 누구? 양심과 정의를 가진 어떤 사람들로 상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누구처럼 바비도처럼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에 뭐 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고 우리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바로 문제 갑시다. 윗글의 주된 갈등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거죠. 비리를 저지르는 수도사와 이를 폭로하는 청렴한 수도사 간의 갈등. 아니죠. 수도사는 전부 다 뭘 상징하는 겁니까? 권위주의적이고 중세적 위선에 사로잡힌 누가 되는 겁니까? 성직자들이죠. 두 번째, 복음서를 쓰고 읽고 이해하려는 백성 누가 되는 겁니까? 가달락이 나온 겁니다. 됐죠? 백성과 이를 막으려는 교회와의 갈등 라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백성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비드와 같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성직자는 누가 교회는 누구? 성직자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그들이 읽으면 뭐가 바뀌어요? 그들이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는 거예요. 자기들은 계속 뭐 해야 되는데 부정부패를 계속 일삼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막으려는 사람들 간의 갈등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44번 문제. 라에서 사교의 말하기 방식 미주칠까요? 사에서 말하기 방식.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교회에서 금하는 것은 모두 뭐가 된 거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하라는 것은 모두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교회의 말이 곧 법이고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교회라는 권위에 기대서 무엇하는 겁니까?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라는 것. 정답은 3번입니다. 넘기시고요. 45번. 윗글의 바비도와 복의 A가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여러분 보세요. 둘이가 대화를 나누면 둘 중에 하나겠죠. 공통점을 가지고 있거나 아예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때는 서로 유사한 생각을 갖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보세요. 김영락이 독을 짜고 원래 김영락은 시어의 조탁을 강조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순수 시인으로서 시는 뭐가 돼야 된다? 시대 현실은 전혀 무관하고 무엇 해야 된다? 그 시가 가지는 단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김영랑의 시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처럼 풀 아래에 웃음 짓는 샘물처럼 하면서 예쁘게 시를 짓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인인데 이거는 뭐가 들어갔다? 사회 현실이 들어간 것. 이와 유사한 것도 김소월도 전부 무슨 이야기를 썼습니까? 사랑, 이별의 애환을 했는데 김소월의 시 중에서도 뭐 현실 참여시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이라는 작품들. 이런 식으로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내 가슴의 독은 뭡니까? 순수한, 순수성 또는 일제에 저항하려는 것. 독을 찬 지가 오래다. 아직 아무도 해한 일이 없는 새로 품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고 한다. 그러면 이 벗은 뭡니까? 야, 너 일제한테 개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독을 흩어버리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어때?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입니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칠지 모른다고 위협하고 그러면 나는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나 마저 가버리면 억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자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데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어차피 우리 죽으면 그만인데 너 그렇게 일제시대에 말이야 그냥 여기 맞춰 살지 그거 품어서 뭐 할래? 라고 말했죠.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데 허나 이거죠. 허나 그러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승량이 일제죠.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림에 뭐 독립에 대한 의지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어요. 내 산채로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기우라 내맡긴 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의지를 보이고 있죠. 마지막 날 내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하여. 왜 외롭죠? 친구들은 이걸 다 흩어버리고 시대의 현실에 맞게 살라고 하는데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외로운 겁니다. 그러면 1번부터 A. 우리가 바비도와 복의 A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자신이 신념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곳인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친구도 흩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바비도. 하지만 사람은 모두 심지어 저 같은 천민조차도 신념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와 맞짱 뜨고 있는 거죠. 3A. 어차피 영겁의 세월 속에 신념을 지키는 일도 허무할 뿐
밑줄 찍고 현실에 선선히 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독을 지키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바비도 죽음은 정말 두렵지만 당신의 시처럼 제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해 저는 신념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넘어서 4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번 제목이 뭐죠? 무정이죠. 무정이란 작품은 되게 재밌죠.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소설입니다. 근대 장편소설. 근데 이 최초라는 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그쵸? 친일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쵸? 근데 이 공무원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수능에서도 이 사람이 이제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유연애와 두 가지 주제가 있죠. 자유연애 사상과 뭐? 계몽사상. 자유연애와 계몽사상입니다. 예전에는 자유연애를 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갑자기 밭을 이렇게 갈다가 부모님이 야, 옷 갈아입고 하면 시집 가는 거였어요. 날 보지 말고 난 그 시대는 아닌데 우리 할머니도 그러셨대요. 우리 외할머니가 되게 미인이시거든요. 그 이모들도 그렇고 삼촌도 그렇고 다 인정해요. 할머니 젊었을 때 너무 예뻤다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그냥 평범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할머니는 부잣집 딸의 막내딸이었대요. 굉장히 그 시대의 부잣집의 막내딸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자수성가 신분. 그러니까 집안이 그렇진 않은데 외할아버지는 열심히 일해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살았던 분이시니까 배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시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배를 좀 다 부자잖아. 그래서 이제 시집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얘기 들어보니까 밭일을 하신 분은 아니에요. 부잣집 딸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놀러 갔다 왔는데 집에서 새 옷 입으라고. 뭔 일이자고 새 옷 입었는데 어디를 갔는데 할아버지를 봤대요. 그리고 일주일 뒤인가? 며칠 뒤인가 시집을 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끼리 얘기하고 그래 하고 얼굴 한번 보고 시집간 거. 그렇게 갔대요. 옛날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 친구분들은 밭에서 일하시다가 툭툭 털고 시집 가고 이랬대요. 근데 우리 할머니 잘 사시니까 밭일을 안 하시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46년생이니까 나이가 많으시잖아. 46년생인데 보리밥을 먹어본 적이 없대. 그 시대에. 그거 잘 사신 거지. 친구들은 다 보리밥 이렇게 먹는데 우리 어머니는 쌀밥 먹어서 보리밥은 가끔씩 먹고 싶어서 먹었대. 재수없는 분이시지. 옛날에는 쌀밥을 어떻게 제사 때 한번 먹는데 우리 어머니는 친구들이 먹으니까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한 번씩 궁금해서 그렇게 잘 사셨으니까. 근데 이제 자유연애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몽. 이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잘 보세요. 여기는 이영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또 누가 있어요? 김선영이라는 인물이 있죠. 한 명 더 여기 보면 누가 나와요 지금? 박영채. 그리고 박영채를 도와주는 김형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셋은 무슨 관계? 삼각관계입니다. 이영식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실은 지식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개화기 시대에 무엇하는 것?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지식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실천적인 행동을 하긴 하죠. 이 사람은 계몽에 대한 실천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영식은 실천하는 지식인입니다. 근데 이제 김선영은 뭐가 되는 거죠? 김선영은 개화기 시대의 신여성이고 박영채는 전형적인 조선의 여자였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박영채가 뭐가 되는 거죠? 봉건적 가치를 가진 여자입니다. 그런데 봉건적에서 무엇으로? 근대적 가치로 변화합니다. 누구 때문에? 김영욱이가 이걸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박영채는 아버지가 정한 이영식과 무엇을 합니까? 남편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영식은 얘랑 결혼하는데 누구에게 마음이 있어요? 김선영에게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삼각관계가 되는 겁니다. 왜? 신식 여성이니까.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개화기 시대의 드라마를 보면 왜 그런 거 있죠? 남자들이 대학생이 돼가지고 검은 옷 입고 이거 뭐라 그러죠? 여기 이게 옆에 있는 거? 망토라고 얘기 안 하고 이 사람이 아유 참
뭐라고 여자들도 이런 식의 옷 있잖아요. 꼬마 애들이 입으면 이쁜데. 이렇게 해서 뭐 이름이 있던데. 막도 아니고 여자들은 비슷한 거 이렇게 하면 숄이라고 하고 여자들 있죠. 왜 뭐라고요? 뭐 있어도 의미가 없죠. 그쵸?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옷 입고 모자 쓰고 오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어디 갑니까?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일본에 많이 유학 가죠. 근데 본부인은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시골에 많이 있잖아요. 보통 서울에 있어도 전형적인 여자 한복 입고 쪽들이 이게 하고 막 오면은 뭐 글도 잘 못 읽고 이러잖아요. 근데 남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잘 생각해보세요. 대학생이라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여자 그 아내랑 얘기하려는데 요즘에 보니까 뭐 동북아시아는 먹는 거예요?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왜 배운 게 없잖아.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답답하겠어 안 답답하겠어? 답답하니까 누구를 만나게 돼요? 신식 여성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말도 잘 통하고 옷도 좀 입고 세련되게 화장도 좀 하는데 집에만 가면 뭐 하고 있어요? 쪽들이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부분 바람 폈잖아. 대학생들이. 그쵸? 그래서 이게 김선영과 이게 눈이 맞는 거예요. 미모와 새로운 가치관을 지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김선영은 뭐가 없습니까? 투철한 계몽의식은 없는 사람입니다. 신식적인 사고는 깨어져 있지만 그쵸? 김용욱이란 사람은 어떤 겁니까? 이거 남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자입니다. 동경 유학을 갔다 온 여자예요. 그 다음에 박영채가 원래는 뭐 하려고 해요? 자살하려고 하죠. 왜? 자기는 이 남자를 바라고 살았는데 바람나고 하니까 자살하려고 할 때 뭐 합니까? 그게 아니다. 너도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하고 지금의 세상은 바뀌었다면서 여기에서 여기로 바꾸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여성입니다. 됐죠? 근데 이 소설의 단점이 하나가 있죠. 너무 뭐가 됩니까? 모든 것들은 위에로부터의 개혁을 바라는 거죠. 왜? 농민들은 애시당초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모든 걸 계몽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점은 이 소설의 한계로 드러나는 겁니다. 밑으로부터의 계몽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계몽이라는 것. 자, 바로 갈까요? 문제. 밑줄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첫 번째 형식이 저들에 대한 계몽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맞습니다. 무엇으로 계몽하자고 한 사람들입니까? 교육으로. 병욱이 현실 문제에 대해 형식과 상반된 해법 아닙니다. 이 병욱이란 사람도 뭐가 됩니까? 형식과는 생각이 같은 겁니다. 됐죠? 영체, 교육과 문명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아닙니다. 여기서는 영체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선영이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괴로워한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넘기시고요. 광장 같은 것도 아까 했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소설로 넘어가셔서 여러분 고전산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합시다. 8번 문제에 가시면 광문자전이 나왔죠. 광문자전이 8번 문제입니다. 130쪽에 다음 글의 주제면에서 가장 유사한 것 했는데 혹시 이 작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북각선생이 나오죠. 독리자고가 나오죠. 뭡니까? 호실입니다. 호랑이가 결국은 질타를 하는데 보세요. 여기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와 누구? 독리자라는 여자와 북각선생이 나옵니다. 자, 이게 다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독리자는 뭐가 됩니까? 천자와 제후로부터 뭘 받았냐면 뭘 받았어요? 수결부인. 북각선생은 천자와 제후로부터 뭡니까? 칭송받는 선비입니다. 그럼 수절부인이라는 건 남편이 죽으니까 뭐한 여성입니까? 다른 남자를 바라보지 않고 평생 혼자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훌륭한 선비니까 뭐 하면 안 돼요? 땀만 먹지 않고 공부만 하면 되죠. 그래서 수만 권의 책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풍자의 대상입니다. 왜 풍자의 대상일까요? 분명히 수절부인인데 이 밑으로는 5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5명의 아들이 어때요? 전부 성이 다 다릅니다. 수절부인인데
성이 다 다르대요. 참 아름다우신 분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이 북학 선생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지금 누구 꼬시러 갔어요? 독리자를 어떻게 해볼 요량으로 그 방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된 겁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이래서 나오는 한자 성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가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부동. 아니 한자 나오잖아 좀. 이런 거 좀 알아둬야 돼. 근데 잘 보세요. 문제가 하나가 있어. 여기서 비판의 대상은 얘들만이 아닙니다. 천자, 제후, 여기 나온 다섯 아들도 모두 비판의 대상입니다. 나중에 나오더라도 얘가 왜 비판의 대상인지 몰라요. 보세요. 천자와 제후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 왜 비판의 대상일까? 천자와 제후는 독리자는 수절한 부인이라고 그 덕을 높이 쌓고 북각 선생도 대단한 분이라고 해서 칭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비판의 대상일까요? 누굽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죠. 근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뭘 몰라요? 사람에 대한 정확한 뭐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겉에만 보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인물됨을 판단해버리고 있는 점에서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섯 아들은 왜요? 다섯 아들은 여기 지금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나니까 구멍을 뚝 뚫고 봤는데 북각 선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 북각 선생은 대단하신 분인데 저건 북각 선생이 아닐 거야. 듣기로는 소문에 요즘에 마을에 여우가 나타난다는데 전 여우가 북각 선생으로 뭐 한 거야? 둔갑한 거야. 절대 그 북각 선생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비판의 대상이 됐을까요? 뭐에 사로잡힌 사람들? 북각 선생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건 절대 생각 못하고 그렇게만 생각한다라는 뭐에 빠진 사람들?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호질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누구를 빼고는요, 지나가는 농부를 빼고는 모두 다가 뭐의 대상이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 한 사람 나오죠. 뒤에 읽다 보면 누가 나옵니까? 사람이 아니라 범이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범이 누구를 욕합니까? 지금 북각 선생을 욕하죠. 뭘 통해서? 자, 거기 맨 마지막 줄부터 한번 볼까요? 범은 얼굴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막았다. 막고 고개를 돌려 왼쪽으로 돌며 숨을 내쉬고는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하였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욕하는 것 같지만 선비는 구린내가 난다는 건 뭡니까? 그 네 명까지 다 지금 욕하는 겁니다. 북각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와서 세 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는 범! 동그라미 치고요. 덕이야말로 지극하게 싸웁니다. 대인은 그 가죽 무늬가 찬란하게 변하는 것을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식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지요. 명성이 신령스러운 용과 나란히 드높아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하기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 모시고자 하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뭐합니까? 선비가 지금 첨을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 범이 꾸짖으면서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밑줄 칠까요? 예전에 듣기는 유는 유라더니 과연 그렇구나. 밑줄 칠까요? 이게 뭡니까? 유는 선비 유자도 있죠 지금. 그러니까 동일한 음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언어 유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 아첨을 하니 누가 장차 너를 신뢰하겠느냐. 그럼 믿을 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하필 범으로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건 양반을 지금 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양반을 욕하는데 특정한 사람이 나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뭐를 통해서? 범을 통해서 욕한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됐죠? 자, 그렇다면 다음 주제가 뭐죠, 여러분들? 누구를? 권력층 양반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권력층 양반을 비판하고 있는 걸 찾으란 얘기죠. 1번은 뭡니까, 여러분들? 요 작품은 제가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세태에 대한 풍자였죠. 발가벗은 아이들이 고추잠자리를 발가순이라 그랬고, 그쵸? 아이를 발가벗은 아이라고 해서 서로 속고 속이는 세태를 풍자한 거였고요. 2번은요. 댁들이 돈난지 사오. 이거는 뭡니까? 현학적인 태도를 비판한 겁니다. 잘난 척하지 말란 얘기죠. 그냥 개쳐 살아 그러면 될 걸 뭘 그렇게 말이 어렵게 얘기하고 있니? 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3번에는 청천에 떠는 기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한 쌍이 한양성이 잠깐 들려 쉬어갈다. 이리로서 저리로 갈제 내 소식을 들어다가 님 계신 데 전한다. 그러면 기러기를 통해서 내가 내 소식을 님에게 전해달라는 거니까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4번이죠. 두터비 파리 물어 두어무에 치달아 앉았죠. 즉 두터비가 누굴 물었습니까? 파리를 물었으니까 지방관리에 대한 풍자죠. 그런데 두터비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었죠. 백성골. 그래서 백성골은 중앙관리가 되는 거고요. 어찌됐건 간에 관리들의 횡포에 대한 비판,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넘기시고요. 고전소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나머지들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설은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무엇으로? 문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분명히 문법이 끝나면 뭐한다? 우리가 3년간 기출문제 올해 2019년 거까지 해서 전부 다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쉬었다가 문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